안녕하십니까. 블루프리즘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저는 블루프리즘의 김병섭입니다. 그리고 함께 발표를 맡아주실 블루프리즘의 이윤아 과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루프리즘의 이윤아 과장입니다. 네, 첫 자동화 프로젝트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두 가지를 주제로 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기업의 자동화는 성장과 확산 단계를 거치면서 프로세스의 표준화와 플랫폼화 단계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화와 플랫폼화가 진행되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주제로 하여 오늘 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에서 4년 정도 RPA를 운영해 보신 고객분들의 피드백을 정리해 본 차트입니다. RPA를 도입해서 좋았었다라는 내용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상당히 많은 고객분들께서 그에 대한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이 바로 운영과 유지 보수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투자 대비 효과가 과연 잘 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진행되면서 그 ROI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경영진을 설득하는 부분이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관리와 통제가 잘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한 가지씩 좀 살펴보면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셨던 운영과 유지 보수의 어려운 부분에서는 프로세스가 자동화되면 이 업무가 그 프로세스가 결코 고착화되지가 않습니다. 계속 변경되고 바뀌고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게 되는데 처음에 자동화 여정을 시작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안 하셨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표준화를 하면서 자동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처음에 RPA를 처음 보시다 보니까 표준화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염두에 두시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개발자가 떠나고 나면 그 개발된 로직을 후임 개발자가 인수인계 받기도 어렵고 오류가 에러가 났을 때 이 부분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ROI하고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RPA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대부분 이 RPA 플랫폼 소프트웨어 비용이 얼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프로젝트 개발 비용이 얼마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요. 1, 2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개발된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결코 개발 비용 못지않게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렇게 운영과 유지 보수에 관련된 비용들을 많이 간과하셨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텐디스 보호를 도입했다가 2, 3년 후에 언어텐디드로 이렇게 좀 확산을 하거나 적용을 할 때 재개발해야 된다든지 또 라이센스의 숨은 비용들도 꽤나 많이 발생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인력이 계속 더 투입되고 외부에 계속 외주를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ROI에 대한 의문, 그다음에 경영진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영진 설득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좀 다른 데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여정은요, 경영진이 실무진을 선택해서 끌고 가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3년 전에 RPA를 도입할 때는 상당 부분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가 어떤 프로세스의 혁신, 그에 따른 디지털 혁신, 그에 따른 ROI의 어떤 효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면서 상당히 많이 탑투 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프로세스 혁신을 하기보다는 최근에는 오히려 타스크 오토메이션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역전 현상들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4년 정도의 한국의 RPA가 많이 확산될 때 어텐디드 보트하고 데스크탑 오토메이션 툴들을 많이 도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에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로봇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처음에
많이 못하셨던 것 같고요. 심지어는 뭐 로봇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 해주는 것을 로봇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다라고 좀 오해하시는 그런 현상들도 최근에 꽤나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서 이거를 확산하고 배포하고 운영 유지 보수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이제 더 이상 휴먼 워커가 아니라 디지털 워커가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뢰성이라고 하면 이 디지털 워커가 운영하는 프로세스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에 따른 그 기업의 IT 보안성들이 대거 잘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로봇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감사와 추적도 분명히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RPA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간과되었었다. 이런 피드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운영과 유지 보수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주된 원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 기업이 거시적 관점에서 하이퍼 커넥티비티, 하이퍼 오토메이션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외부의 세션이라던가 어떤 기사를 보시고 하이퍼 오토메이션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접하시고 내부에 들어오셔서는 기존의 조직 체계 내에서 이 부분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부 조직의 이 검토와 추진이 이관되게 되고요. 예를 들면 HR부서라든지 재무부서, 품질관리부서 등등 해당 업무의 리더분들, LOB의 리더분들께서 검토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는 당연히 그 부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만 자동화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 아니라 타스크 오토메이션 쪽으로 포커스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현업의 어떤 팀장님이나 IT 개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동화의 대상이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 아니라 타스크 오토메이션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처음 해보면서 UI가 쉬운지 개발이 쉬운지에 포커스해서 플랫폼을 선정하는 일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신기술이 나왔는데 이것을 기존의 조직과 업무 방식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프로세스 혁신은 여기서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LOB의 리더분들께서 중장기적으로 크로스 펑션의 워크플로우를 담아내는 방식으로 어떤 뷰를 가져가지 못하시게 되면서 프로세스의 표준화라든가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나중에 확산한다라든가 이 프로세스가 디지털 워커가 테이크오버 하면서 어떻게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간과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이 쉬운 툴인가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서 어떤 기업의 미래의 확장성이라든가 어떤 운영과 유지 보수의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많이 간과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블루프리즘은 RPA라는 개념을 설계를 하고 2012년도에 RPA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블루프리즘이 RPA라는 단어를 만들었을 때 이 P자가 이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입니다. 우리가 3, 4년 전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컨설팅 펌들이 프로세스들을 진단하고 혁신을 해서 새로운 프로세스들을 정의해서 자동화로 이렇게 녹여내는 일들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블루프리즘이 RPA를 만들 때의 취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진보합니다. 그것이 바로 프로세스의 표준화와 프로세스의 플랫폼화입니다. 블루프리즘은 2001년에 영국 런던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RPA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에서 2012년까지 약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블루프리즘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요, 블루프리즘도 대부분 시작은 타스크 오토메이션, 데스크탑 오토메이션으로 시작을 했고, 그 10년이라는 과정들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가 타스크 오토메이션을 통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은 증대됩니다만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실감을 했고요.
두 번째는 타스크 오토메이션을 위한 기술하고요. 이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표준화해서 플랫폼화하는 기술들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새로운 기술들이 대거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기업이 미래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여정을 제대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표준화와 플랫폼 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태스크 자동화하고 프로세스 자동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스크 자동화는 일의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업의 업무 전문가 분들의 역할, 책임 조직도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HR 부서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요, 그분의 업무를 쭉 진행을 하시다가 예를 들면 입사 지원서를 OCR 툴을 통해서 그 다음에 텍스트 마이닝 툴을 통해서 자동으로 분류하고 정리한다라고 하는 업무를 진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실제로 개별 타스크에 대한 자동화는 진행이 되지만 프로세스가 혁신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동들을 그대로 자동화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형적으로 타스크 오토메이션 툴들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이 업무가 표준화된다라든가 표준화시켜서 다른 국가, 다른 계열사, 다른 어떤 부서에 확산한다라는 것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해당 타스크만 잘 자동화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성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려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블루프리즘에서 얘기하는 프로세스 자동화는 그 프로세스 자동화가 디지털 워커가 테이크오버 할 거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 자체를 완전히 재정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인사부에 채용 관리 업무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신규 직원이 채용이 되게 되면은 재무부서에서는 급여, 복리후생이라든가 4대 보험 관련된 여러 가지의 업무들을 또 자동화를 하게 됩니다. 또 총무나 구매부서에서는 노트북을 지급한다든가 아이디를 발급하다든가 등등의 또 업무들을 자동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프로세스가 자동화가 된다는 것은 디지털 워커가 여러 부서에서 흩어져 있는 단위 타스크들의 자동화의 부분들을 모두 모아서 완전히 디지털 워커가 테이크오버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고 직원이 온보딩 되는 데에 관련된 여러 부서에 여러에 관련된 일들이 일의 순서가 바뀌고요.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현업 담당자분들의 역할과 그 다음에 조직 책임 소재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혁신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디지털 워커가 테이크오버 해서 더 이상 휴먼 워커가 관여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됐을 때는 우리는 표준화, 그 다음에 확산성, 신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프로세스 자동화를 할 때 업무의 방식과 흐름을 재정의하게 되고 이것을 표준화하는 이유는 이것을 플랫폼화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업무 혁신의 과정들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재정의하고 이것을 소프트웨어 로봇, 디지털 워커 쪽으로 완전히 이관을 시키게 되면 이거 자동화가 끝나는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자동화되어 있는 어떤 프로세스를 이제 여러 국가, 여러 계열사의 공통적인 표준으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포를 할 때는 이것만 배포해서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각 계열사나 국가나 지사나 지역에서 수정해서 변경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화에 필요한 기술적인 요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스를 무한 확장한다는 것은 이렇게 플랫폼화된 프로세스가 전사적으로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여 배포됨으로써 기업이 속도와 스케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스크 자동화와 프로세스 자동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를 표준화해서 플랫폼화하는 전략을 반드시 RPA 여정에서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플랫폼화된 프로세스의 배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케이스는 이 시간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이고요. 글로벌리 꽤 규모가 큰 M보험사의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30개 국가 이상에서 지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본사가 뉴욕에 있는데 뉴욕 본사에서 프로세스를 연구해서 표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문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Process Defined Document라 그래서 이 PDD 문서를 만들어내고 이 PDD 문서를 각 국가별로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각 국가에는 또 이제 오토메이션 COE 조직이 규모에 따라서 1명이 있는 경우도 있고 5명의 전문가분들이 계신 경우도 있는데 이 각 국가에 있는 그 오토메이션 COE 분들께서 이 가이드에 따라서 블루프리즘의 오브젝트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바로 프로세스를 자동화를 하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적용된 기술을 이제 표준화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글로벌 제조 기업인데 U자로 시작하는 제조 기업이신데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전 세계 70개국 이상의 국가에 지사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국가별로 각기 다른 RPA 플랫폼으로 프로젝트를 하셨다가 이제 글로벌 확산, 그다음에 표준화, 거버넌스를 위해서 모두 다 중단하고 블루프리즘을 표준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다시 전개하고 계신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PDD 문서를 본사에서 만들고 인도의 디지털 혁신센터 내에 오토메이션 COE 조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메이션 COE 조직이 이 PDD 문서를 보고 표준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오브젝트, 객체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PDD 문서하고 이 기술을 적용한 오브젝트들을 함께 해서 전 세계 국가들한테 배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프로세스와 적용 기술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표준화를 이루면서 진행이 되게 되고, 이 경우에는 국가별로 또는 지역별로 계열사별로 또 필요한 랭귀지라든지 어떤 IT 로직이 추가로 들어온다라든지 보안 규정이 조금 다르다든지 국가별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자동화를 전개를 하게 됩니다. 몇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프로세스의 플랫폼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좀 많이 유명해진 회사죠. 이제 파이저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을 많이 하는데 신약 개발을 할 때 그에 따른 부작용을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작용 연구를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한다라고 하면 앞단에 최소한 50% 이상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에 이 전문 자료들을 검토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이 전문 자료를 검토하는 일들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프로세스들이 존재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존재합니다. 메디컬 디렉터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부서와 협업하면서 이거를 검토하고 자료를 모으고 근거를 찾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용을 하셨는데요. 이 두 번째 보시면은 블루프리즘의 디지털 워커로 전체 프로세스를 디지털리 완전히 재구성하고 재설계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워커가 홍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료를 요청하고 또 검토용 정보를 검색하고 크롤링해서 가져오고 또 어떤 국회 도서관이라든지 어떤 다른 나라의 어떤 학교의 도서관 등등에 다 들어가서 참고 문헌들을 또 수집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문서를 가져오면 또 디지털 워커는 OCR을 통해서 자료를 다 판독하고 텍스트 마이닝의 과정을 거쳐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메디컬 디렉터들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다 추출해내고 분석하고 걸러냅니다. 그리고 또 메디컬 디렉터 분들은 또 이제 같은 역할하는 분들하고 이제 디베이트하고 디스커션하면서 또 판단을 내리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약 개발에 따른 부작용의 연구들을 디지털 워커가 완전히 테이크오버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워커가 업무를 테이크오버 하면서 프로세스를 재구성하고 이것을
그 다음 단계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전 세계, 전 제품군 약 35개가 넘는 연구개발센터가 전 세계에 있다고 합니다. 이 35개가 넘는 연구개발센터에서 전문 자료 검토 업무의 A부터 G까지는 이제부터는 디지털 워커가 테이크오버 하고 이거를 표준화로 쓰세요라고 이제 배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화된 프로세스가 배포가 돼서 좀 더 우리가 속도와 스케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인베스코라는 회사의 사례인데요. 저는 이게 1조 4,500억 원인 줄 알았는데 이 달러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는 큰 회사이고 26개국에서 업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베스코의 그 애널리스트 분들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그 투자의 과정에 따른 어떤 은행이라든가 다른 보험사들하고의 어떤 연계된 업무들을 처리를 하고 또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고 청구서를 발행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서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 역시도 블루프리즘의 디지털 워커로 프로세스를 완전히 재구성을 하게 됩니다. 블루프리즘의 디지털 워커는 케이스별로 매일 70개의 서로 상이한 지불 템플릿들이 이 투자 케이스, 이 고객의 케이스에 맞게 전부 확인하는 일들을 자동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청구서 업무를 템플릿과 매칭해서 자동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고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검토와 승인을 요청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또 이에 따라서 또 지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이나든가 이런 데에 또 지불 내용을 전송을 하고 은행과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송금이 완료가 되면 그것을 확인하고 또 일일 거래 보고서의 내용들을 담는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휴먼 워커 애널리스트 분들이 여러 다른 어플리케이션들, 여러 다른 부서, 여러 다른 회사들하고 협업해야 되는 일들 중에 디지털 워커가 테이크오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완전히 재구성을 해서 플랫폼화하고 이 부분을 전 세계 26개국 35개의 비즈니스 부분으로 확장해서 적용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속도와 스케일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RPA를 적용을 해가는 사례이고 블루프리즘이 타스크 오토메이션의 한계를 직면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12년 전에 말씀드렸던 취지이기도 합니다. 타스크 자동화를 넘어서 프로세스 자동화라는 개념을 설계할 때는 표준화가 기업의 자동화 여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블루프리즘은 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확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기업의 RPA는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취리보험의 경우에는요, 첫 번째 자동화 프로젝트의 목표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로세스 표준화를 목표로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휴먼 워커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취리은행은 215국의 지사와 사무소들이 존재합니다. 여행을 많이 가는 어떤 좀 섬나라가 있다면 그곳에서도 이제 여행자 보험 관련된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국가별로 지역별로 조직 전체에 걸쳐서 프로세스 관리 이슈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프로세스가 어떤 국가에는 있고 어떤 국가에는 없고요. 어떤 국가에는 A라는 방식으로 프로세스가 전개되는데 똑같은 청구 업무인데 B라는 국가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청구가 되고요. 양식도 다르고요. 순서도 다르고요. 프로세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달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리 협업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성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휴먼 워커가 배워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워커가 테이크오버 하게 됨으로써 취리은행은 블루프리즘을 표준으로 해서 본사하고 국가별로의 프로세스 격차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전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약 8년 동안의 자동화의 여정을 이제 이어오고 계신데, 오늘 주제가 첫 자동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취리보험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는 첫 2년 동안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1년 동안에 뭔가 거대한 프로세스 혁신이라고 했다라기보다는 취리은행 보험 같은 경우에도 타스크 자동화를 먼저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좀 더 단기간 안에 효과성이 검증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지만 단순한 기술 지원보다는 비즈니스 사례를 리얼 테스트를 하는 쪽, 다시 말씀드리면 POC보다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여러 개 진행을 하시면서 향후에 이러한 자동화의 여정을 성장과 확산과 이런 단계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셨고요. 이러한 검증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곧바로 이거를 성장시키고 확산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그리고 운영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그 센터 오브 엑셀런스 조직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굉장히 성공적인 자동화의 여정을 수행을 하고 계시고 10회가 넘는 자동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해오고 계신데요. 오늘의 주제하고 맞물려서 첫 두 해에 어떤 데 포커스했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RPA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표준화와 확장성과 신뢰성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번에는 이러한 세 가지의 핵심 요소들을 뒷받침해주는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객체 제한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자동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표준화입니다. 우리는 프로세스를 배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블루프리즘에서는 이를 위해서 잘 안 바뀌는 IT 로직의 영역하고요, 자주 바뀌는 업무 로직을 분리해서 개발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레고 블록 사진을 좀 놓아 보았는데요. 객체 지향 모델을 이해하는 좀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그림을 좀 넣어 봤는데요. 레고 블록을 떠올리시면 잘 안 바뀌는 작은 요소의 단위들은 부품화해 놓습니다. 그리고 변화무쌍한 영역들은, 프로세스 영역들은 이거를 고착화해 놓거나 부품화해 놓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화면을 보시면 블루프리즘 개발 화면의 실제 모습입니다. 반드시 표준화해야 되는 IT 영역이 오른쪽이고요. 그리고 변화무쌍한, 변화가 자주 일어나는 영역이 왼쪽입니다. 블루프리즘은 개발 스튜디오가 두 개입니다. 아예 다른 개발 화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하고 상호작용하는 IT 로직들은 예를 들면 로건을 한다, 데이터를 가져온다 등등의 표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다 표준화해서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준화되어 있는 레고 블록들을 가져다가 순서를 정리하면 바로 자동화가 끝나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블루프리즘은 이렇게 IT 로직 부분들만 모아서 표준화된 부품처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를 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제조기업 같은 경우 이제 SAP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SAP 같은 경우에는 SAP 로그온 한다라는 거를 하나의 작은 단위로 표준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인사부에서도 쓸 수 있고요, 품질관리부서에서 쓸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배송이나 운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SAP 로그온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SAP 파일을 엑스포트 한다라든지 T코드를 처리하는 영역이라든지 입출력하는 영역들, 그러니까 부서가 바뀌더라도, 국가가 바뀌더라도, 계열사가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는 IT 로직 부분들은 전부 다 표준화해서 부품으로 만들도록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부품, 오브젝트, 즉 표준화된 것들은 그냥 프로세스에서 가져다가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오브젝트, 부품이 변경이 되면요, 그 순간 프로세스도 자동으로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몇몇 경쟁사들의 플랫폼도, RPA 플랫폼들도 이러한 표준화된 모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RPA 플랫폼들은요, 업무 로직이 섞여서 함께 표준화가 이루어집니다. 함께 공통 모듈로 만들어집니다. 블루 프리즘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IT 로직 부분만 표준화해 놓습니다. 이 업무 로직과 IT 로직이 같이 섞여서 하나의 공통 모듈로 표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이 하나의 모듈의 단위가 커지고요, 당연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인사부에서 어떤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듈은 인사부의 업무 로직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품질관리부서라든지 재무부서에서 그대로 사용하기는 좀 쉽지 않죠. 예. 그리고 개발과 인수인계도 당연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블루프리즘의 경우에는 IT 기능 로직 부분만 있기 때문에 인사 업무에서 만들어 놓은 SAP 로그온이면 품질관리부서라든지 재무부서에서도 그대로 바로 재활용해서 쓰실 수가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5가지의 기업형 RPA가 가져가야 할 요소들 중에서 딱 2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오브젝트 기술,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형상관리 기술입니다. 형상관리 기술은 처음에 1, 2년 동안에는 대부분 많이 간과하세요. 하지만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50개, 100개, 200개로 늘어나게 되면 표준화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게 형상관리 부분입니다. 보통은 대부분의 타스크 오토메이션 툴이나 RPA 툴들이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개발하시는 분들의 개인 PC에 그 과정들이 다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의 좀 크로스 펑션의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한다고 했을 때는 2-3분의 개발자분들이 공동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서로 버전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도 좀 어드밴스드 몇몇 툴들은 별도의 형상관리 툴들을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SVN이라든가 TFS, GitHub와 같은 별도로 형상관리 툴들을 제공을 해서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많아졌을 때의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개발의 단계나 운영의 단계에서는 개발하시는 분의 개인 PC에 저장이 되고 이것이 업로드와 다운로드 과정을 계속 거쳐가면서 형상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상관리가 되기는 합니다만 개발자 간의 협의와 룰을 만들어서 지켜야만 가능합니다. 블루프리즘은 이런 어려움들을 이미 10몇 년 전에 다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대형화되고 고도화된 프로세스 자동화에서는 형상관리를 자동화해야 한다라는 기술들을 많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블루프리즘은 아예 개발 과정들이 개발자 하시는 분 PC에 저장이 안 됩니다. 개발하는 과정들은 모두 중앙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고 관리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일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프로세스 자동화와 배포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표준화하고 그 다음에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되려면 모든 버전들에 대한 컨트롤이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이런 기술들을 대거 개발을 시켜 놓았습니다. 블루프리즘의 경우에는 중앙 서버에서 모든 개발 과정과 변화 관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개발 화면에서 액션들이 수정이 됐고 스테이지가 삭제가 됐다, 스테이지가 추가가 됐다, 어떻게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그런 과정들이 중앙 서버에서 전체가 로그가 다 자세하게 남고요. 그리고 어떤 개발자가 변경되었는지를 자동으로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오브젝트를 어느 프로세스가 가져다 썼는지를 전부 다 시각화해서 추적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자동화가 계속 거듭될수록 우리는 추적성과 감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형상 관리를 자동화하게 함으로써 완벽하게 이런 부분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블루프리즘의 이윤아 과장님께서 실제 개발 화면에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즉각적으로 재사용해서 프로세스를 쉽게 만지는지에 대해서 실제 데모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프리즘의 프리빌트 오브젝트를 통한 재사용성과 개발의 용이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블루프리즘은 디지털 워커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자체 운영 중인 솔루션을 공유하고자 할 때 첨단 기술을 찾고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블루프리즘 디지털 익스체인지를 구축했습니다. 사전 구축된 개방형 API, 오브젝트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제공합니다. SAP, 세일즈포스, 마이크로소프트, 지라, AWS 등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에 접근하여 자동화할 때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미 만들어진 프리빌트 오브젝트 및 API를 탐색 및 공유할 수 있습니다. 프리빌트 오브젝트는 개발 기간을 40% 단축해주고 오브젝트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용이하며 조직이 성공적으로 표준화된 RPA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돕습니다. 제품 혹은 기술의 이름을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고 커넥터 또는 재사용 가능한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디자인 스튜디오 라이브러리에 다운로드하고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됩니다. 마침내 비즈니스 주도형 자동화가 쉬워졌고 코딩 또는 개발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디지털 익스체인지에서 세일즈포스 오브젝트를 다운로드하여 자동화에 적용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는 블루프리즘 개발 도구인 프로세스 스튜디오를 보실 수 있고 좌측에는 실제 세일즈포스에서 로봇이 하는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PI를 호출하여 세일즈포스의 서버와 상호작용하는 것 외에도 현업 사용자가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세일즈포스 웹 기반 UI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나리오는 사용자가 세일즈포스 내에서 보고서를 다운받아 협업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팀 멤버들에게 공유하는 업무입니다. 세일즈포스의 오브젝트 내 해당 탭으로 이동하고 특정 레포트를 받을 수 있는 액션들이 프리빌트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서 보시는 이 다양한 도형들의 연결들은 오브젝트 내에 있는 하나하나의 액션들의 배치입니다. 보여지는 영상과 같이 레고를 조립하듯 정의된 업무 순서에 따라 오브젝트를 나열하여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사용 어플리케이션의 UI가 바뀐 경우 이와 같이 오브젝트를 수정하면 해당 오브젝트를 참조하는 모든 업무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상 블루프리즘의 프리빌트 오브젝트를 통한 재사용성과 개발의 용이성에 대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블루프리즘은 지난 22년 동안 수많은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왔습니다. 윈도우즈의 다양한 영역은 물론이고 SAP라든지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범용성 있는 웹브라우저라든지 또 오피스 제품군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미지 캡처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커넥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단순 매크로 수준의 RTA 툴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화면 이미지 캡처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버전이 바뀌거나 화면의 위치가 바뀌거나 이런 변화가 발생했을 때 상당 부분 재개발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RPA 플랫폼을 선택하실 때 얼마나 광범위한 테크니컬 얼라이언스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툴인가를 보는 것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스크 오토메이션 툴이나 단순 RPA 툴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화의 과정이나 개발의 과정들이 주로 개별 PC에 저장이 됩니다. 반면에 이런 엔터프라이즈 자동화 플랫폼들은 중앙 서버에서 형상 관리를 자동화로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러므로 해서 위본조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철저한 감사 로그가 가능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디지털 워커의 아이디어를 별도로 부여해서 디지털 워커가 풀리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업형 RPA에서는
철저한 감소와 추적이 가능한 플랫폼인가도 면밀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데스크탑 오토메이션 툴들도 일부 개선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경우에 스크립트 방식으로 인해서 운영과 유지 보수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수인가가 굉장히 어렵고요. 표준화는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개발할 때 워크플로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는 합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변경이나 디버깅이 이루어질 때 왼쪽에 있는 화면처럼 스크립트를 열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주의 깊게 체크해 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루프리즘은 워크플로우 방식으로 모든 개발, 변경, 디버깅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오브젝트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어느 오브젝트에서 오류가 났는지 곧바로 시각화해서 띄워줍니다. 이는 운영 유지 보수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이번에는 블루프리즘의 이윤아 과장님께서 100% 워크플로우 방식으로 전개되는 개발과 디버깅의 예제를 실제 데모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프리즘의 쉬운 디버깅에 대해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브라우저엔 부동산 매매 정보 웹사이트를 띄우고 우측에는 블루프리즘 오브젝트 스튜디오를 띄워놓고 화면과 인터랙션하는 동시에 자동화 프로세스의 스텝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시나리오는 부동산 114 웹사이트에서 서울시의 평당 매매 평균 실거래가를 읽어오는 예제입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액션을 수행합니다. 부동산 114 웹페이지에서 평균 실거래가를 읽은 뒤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법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블루프리즘 스튜디오에는 에러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좌측 괄호 안의 숫자는 존재하는 에러의 수를 표시합니다. 항상 0으로 유지해야 하고 1 이상인 경우 해결해 주어야 하는 에러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에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런 팝업이 뜨고 어떤 에러가 존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어떤 페이지에 어떤 스테이지에서 에러가 났는지 알 수 있고 에러의 타입과 디스크립션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의 장점으로는 존재하는 모든 에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하단의 Go to Stage 버튼을 눌러 해당 오류가 발생한 스테이지로 즉시 이동해 에러가 발생한 위치를 찾는 데 낭비되는 시간을 줄여 빠르고 쉽게 디버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디에서 에러가 났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클로즈 버튼을 누르고 바로 해당 스테이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의 에러를 수정해 줍니다. 블루프리즘의 경우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구동 상태를 잃지 않고 잠시 퍼즈된 상태로 소스 수정이 가능하고 그대로 이어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테스트 시나리오가 길고 발생하는 에러가 뒤쪽에 있는 경우 긴 테스트를 반복하는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동 중에 원하는 스테이지로 다음 구동될 스테이지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원하는 스테이지에 우클릭을 한 뒤 Set Next 스테이지를 클릭하면 다음 스테이지로 선택이 되고 노란색 배경을 갖게 됩니다. 문법 에러를 수정한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 이어서 구동하고 처음부터 다시 돌리지 않고 디버깅한 뒤 실행하여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버깅을 모두 마쳤으니 마지막으로 저장을 합니다. 블루프리즘은 모든 수정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및 관리합니다. 이전 버전과의 비교도 가능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버전의 다른 부분이 하이라이트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유저가
어떤 오브젝트 또는 프로세스에 어떤 변경을 하였는지 모두 기록하기 때문에 어디팅도 가능하고 버전 컨트롤도 별도의 서드파티 형상관리 툴 변동 없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RPA 첫 도입 후 1, 2년이 지난 후에 운영과 유지 보수에서의 어려운 점, 그리고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플랫폼화하는 사례들을 통해서 기업형 RPA가 가져가야 할 핵심 기술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UI가 편한지 개발이 쉬운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관련된 툴 혹은 플랫폼을 선택을 하시는데요. 이는 향후에 우리 RPA가 기업형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표준화가 가능한 것인지, 배포와 재사용이 용이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보안, 안정, 추적, 감사 등이 다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줄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자동화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면서 좀 더 깊이 있고 다양한 질문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기 위해 용이한 기술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들, 객체들을 재활용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개발 과정이나 프로세스의 관리에 있어서 형상 관리 부분이 자동화되었고 편리한지에 대한 기술이 있는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인식 기술들이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로봇과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통제, 추적, 감사가 가능한지 용이한지, 프로세스가 얼마나 빠르고 쉽게 변경될 수 있는지, 디버깅은 얼마나 빠르고 쉽게 변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질문하고 검증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여정을 오랜 기간 준비해온 기업들이 초기에 POC보다는 실제 2개월, 심지어는 6개월 정도의 파일럿 프로젝트, 타스크 오토메이션을 하더라도 이러한 기술들을 검증해 보는 일들을 병행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발표의 마지막 차트입니다. 첫 자동화 프로젝트에서는 대부분 타스크 자동화를 중심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미래를 대비한 중요한 일들은 지금부터 곧바로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IT 오브젝트들을 표준화해 놓는 일들 지금 바로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표준화된 오브젝트 모듈들을 자산으로 축적해 놓는 일들도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 인식 기술들이라든가 형상 관리를 자동화하는 기술들은 기업형 RPA에서 꼭 필요한 기술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을 선택을 하신다면 우리는 미래의 성장과 어떤 확산을 대비한 준비를 곧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의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미래와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이미 진보된 기술은 적용의 시기만 달라질 뿐 퇴보하지는 않습니다. 첫 자동화 프로젝트에서는 타스크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효과와 기술을 검증하시면서 기업형 RPA 플랫폼과 함께 하신다면 더 성공적인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